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좋은 강의 많이 들으셨죠? 건강 강의도 좋았고, 그 다음에 A스텝도 좋았고, 오늘 OM도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사업도 요즘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디 오너에 대한 품격,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ABO들이 굉장히 품격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품격 있는 비즈니스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디 오너의 그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30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아마 다 못할 거예요. 못한 부분은 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인디 오너라는 뜻이 뭘까요?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의 준말입니다. 디펜드, 방어한다는 뜻이고, 그죠? 방어한다는 뜻이고, 부자유스럽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없는 그런. 인이라는 게 붙으면 이제 반이어죠. 자유로운, 독립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디 오너,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인디 오너라는 얘기는 독립적인 자영사업가의 뜻이다. 즉 우리 ABO들이 우리 독립 자영사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그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게 산다는 것이 맨 처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독립적인 생활을 일찍 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독립적인 생활을 일찍 시작해봤고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에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밖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개천 쪽에 보면 제가 이 닭을 좀 키워요. 청개라는 아주 이 특이한 닭을 키우는데, 이 청개가 이 알을 낳고 알을 낳는 것이 이제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제 알을 낳으면 자급자족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지만,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어미 한 닭이 알을 품었어요. 알을 품으면 계속 품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계란을 계속 갖다 먹다 보니까 많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품어서 이게 왜 품지 이렇게 봤더니 얘가 이제 계란을 품을 그 시기가 되면 품습니다. 이게 근데 딱 계란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 2개를 놓아줬습니다. 품으라고 놓아줬더니 하나는 못 가고 하나를 깠어요. 하나를 까가지고 한 마리가 지금 병아리가 자라는데, 제가 계속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면은 닭장까지 가가지고 모이를 항상 주면서 20-30분 정도 관찰을 합니다.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이게 이 동물들이 이게 그냥 상관없이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저희가 배울 점도 많아요. 아마 제가 장닭이 우리가 새롭게 맛있는 먹이가 있으면은 자기가 먹지 않고 이 암닭들한테 이렇게 논아준다는 얘기는 아마 과거에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독립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어린 병아리가 나가지고 자랄 때는요, 그 어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작처럼요, 너 공격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품고요, 아무도 공격 못하고 그 새끼 한 마리를 보호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 병아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냉정하게 돌았습니다. 어미하고 새끼가 아니에요. 이제 남남이에요. 그러면서 그 새끼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계속 돌보고 있는 것을 제가 관찰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컸었을 때는 이 새끼가 독자적으로 딱 어미 품에 떠났을 때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고, 또 어미가 쫄라 그러면 도망도 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존형, 또 누구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누가 뭐 좀 해주길 바라고, 이건 이래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이기보다는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수원이라는 곳에 그래도 도시로 나오게 됐어요. 우리 나하고 결혼한 우리 박경문 사장님도 저 지방에서 전주로 나와서 전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주 시골에서 자랐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먼 데로 시집을 가야 잘 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 젓가락을 긴 젓가락을 끄트머리를 잡으면 먼 곳에 시집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 계속 젓가락을 끝부분을 잡고 젓가락질 했다는 얘기를 해요. 어쩌거나 본인은 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주로 올라왔고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어쩌거나 저희가 이제 아주 전혀 생소한 곳을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만나게 된 건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박경수 사장님이 그 아까 강의 들을 때 들어보니까 태백이 고향이라 했고 저희가 리더들 태백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하고 왔잖아요. 제가 태백은 많이 가보지 않았어요. 거의 한 2번 안 가봤는데 첩첩산중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이번에 파운더스 PT 됐을 때 파운더스 PT만 돼도 태백에다 프랭카드 걸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야, 그렇게 꿈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 지역을 탈피해야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지방에서 그래도 중소도시인 수원이로 이제 제가 중학교를 다니게 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오춘 당덕집에서 이제 그 기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아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수원서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요선 기차가 있었고요. 수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협계 계곡인 수인선 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먼 친척에서 있었을 때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지금도 아주 그냥 상상해요. 그 수요선 기차 협계 계곡에 오가면서 저 비가 왔었을 때 그걸 뭐지 그 기적이 울린다 그러죠. 그 기적 소리가 나면은요 집상각이 나가지고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예. 그럼 우리 당수 아저씨가 그냥 나를 잊게 하기 위해서 수원 남문시장을 데려가서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와서 위로를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 내가 울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니치디브 사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농사져 가지고 그냥 한 마디 땅을 사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하나라도 공부를 시켜보려고 도예지로 보내려고 한 곳이 수원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부시키지 말아라 돈도 없는데 우리가 우선 먹고 살려면 땅이라도 한 마디 사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농사지면 한 마디 사고 어머니는 제가 기억도 나요. 몰래 쌀을 한 말 감춰가지고 팔아가지고 아들 오면 등록금 몰래 대줬던 기억이 나는데 방학 때마다 제가 등록금 가지려고 가면은 한 번도 웃으면서 온 적이 없어요. 엄마의 그 가슴 아픈 그 쌈짓돈을 제가 받아가지고 올라오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러 왔는데 기적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었을 때는 묘지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걸 잘 견뎠던 것 같아요. 크라이 할 것이냐 트라이 할 것이냐. 니치데 교사님 말씀. 크라이 할 것이냐 트라이 할 것이냐. 나는 그때 눈물이 나고 울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난 트라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그래 나 엄마 보고 싶어서 나 집으로 갈 거야.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나는 편하려는 거죠. 우리 어머니 마음은 아마 꿈을 다 깨는 거겠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참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제가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내력, 정신력, 절제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남달라요. 제가 자부할 정도로 제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저보다 더 나쁩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그만한 제약을 받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크라이 할 게 아니라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는 그렇다 해도 우리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제가 상고를 들어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상고를 들어가면 내가 벌어서도 공부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주산학원을 찾아갔어요. 주산학원을 찾아가가지고 주산을 배웠어요. 배우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보조 역할 해주는 거 있죠. 이렇게 심부름 해주고 원장 심부름 해줘서 그 주산학원 비용을 면제를 받은 거예요. 면제하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니까 제가 제 2등치에 이 나이 먹어가지고 굉장히 둔할 것 같죠. 주산 3단을 제가 땄어요. 주산 3단이면 대단했어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뭐 했다면 제가 뽑혀가지고 다 제가 주산 1호 계산 놔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통계 낼 때 주산 잘난 보내달라면 저를 보내가지고 그걸 놨는데 경기도 도교육위원회에서 점심을 사줄 때 설렁탕을 사준다. 그렇게 맛있는 설렁탕을 제가 처음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수세 화장실을 처음으로 도입한 곳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인데 거기서 화장실 갔는데 이 용변을 보긴 봤는데 이걸 어떻게 내리는 건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뭐 하나 매달려 있더라고. 그걸 한번 당겨봤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딱 당겼더니 물이 쫙 내려오는데 놀라가지고 제가 뛰어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촌스럽게 이 과거 그 시절에 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상고를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제가 주산 3단이고 성적이 또 괜찮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학 쪽으로 제가 이제 부기라 해가지고 그것도 2급을 따면은 성적이 일정 수준이면 장학금을 줬어요. 주산 3단이 사면 장학금을 줬어요. 그 두 개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학비를 상당히 보조를 받으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맨 처음에 제가 국민은행을 입행을 했어요. 아마 처음 밝히는 얘기예요. 거기서 저와 같이 시골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같이 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삼촌이 서울서 모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조카를 서울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데려가가지고 재수 해가지고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에 아주 스카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자, 저는 매일매일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누구 아들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냐 계속 공부를 잘한다냐 계속 할 때 저는 그냥 계속 그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아마 제가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간 곳이 상업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었으니까 모 은행을 들어가서 이제 나름 자부심을 느꼈는데 그 친구가 그 대학에 3월 달에 축제한다고 오라고 가가지고 가봤더니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나가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았잖아요. 자, 그거까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한 게 제가 한국투자신탁을 입사를 해가지고 한국투자신탁에서 대학을 다 제가 대학원까지 보내주는 것을 그 회사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냥 저녁에 공부를 했기 때문인 거죠. 회사 갔다 오고 저녁에. 대학원도 제가 저녁에. 그러니까 대학원도 제가 40에 제가 입학을 한 거예요. 대학은 32살에 제가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저보다 조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꿈을 함부로 꾸지 말라는 얘기를 아마 많은 이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꾼 대로 여러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을 한국투자 다니면서 못한 공부를 계속 밤에 공부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 회사에서 제가 모든 실적을 정말 탁월한 실적을 내면서도 저는 공부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꿈이 있다면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당당히 말씀드릴 부분이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환경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2살에 제가 이 뭐 웅변도 해가면서 제가 좀 회사에서 항상 뒤떨어지는 일을 하니까 내가 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 김성훈 사장 3살 4살 때 제가 학원도 다니면서 웅변도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제가 모든 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원동력이 좀. 그래서 30살에 대학을 다녀서 어쩌거나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40살 때 제가 아메이를 만나면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됐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내가 대학원 학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메이 사업을 할 것이냐 했었을 때 저는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업의 기회는 아무 때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위 받는 걸 논문으로 미루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41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정확히 50살에 내가 FC가 된 거예요. FC가 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석사학위 그 기간이 10년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3개월 남겨놓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등록을 한 거죠. 이제 FC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입도 되고 경쟁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자유도 있고니까. 그래서 제가 50에 제가 논문을 통과돼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아, 그럼 이 정도면 됐다 생각했던 건데 항상 꿈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가서 텍스타일 펑션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꿈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내가 무슨 박사가 돼? 내가 어떻게 박사가 될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나도 한번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내가 좀 최초가 아닌지 모르지만은 내가 저 분야를 내가 빨리 연구 좀 해가지고 한국의 많은 ABO들이 고민하고 또 이 오해받고 있는 이 사업을 정당하게 연구한 논문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우리 사업자들이 정말 이 사업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꿈을 안고 내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박사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석사까지는 했잖아요. 어쩌거나. 석사까지는 했잖아요. 내가 인사관리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투자신학 다닐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왜? 수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고객들의 관계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대학원 들어가서 인사관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지도교수 그러더라고. 왜 어려운 인사관리 전공을 했냐고. 저는 마케팅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마케팅보다 인사관리 전공하는 이유는 사람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학문적으로 더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마케팅을 인사관리 전공한 건데 학위를 쓸 때는 어려운 분야니까 우리 교수님이 내가 공부하면서 학위를 쓰는 부분이 안타까웠던지 당신이 한국함에서 그래도 이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됐으면 대단히 성공한 건데 왜 다른 걸 하냐.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한국아메이가 사회 기여한 게 많으니 사회 공헌도에 대해서 논문을 준비 한번 해봐라. 교수님 그렇게 좀 해주겠습니까? 그때 알았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메이에 대한 그 사회 공헌한 많은 기여도의 내용을 내가 써가지고 석사를 받았어요. 뭐 그런 과정도 그냥 복잡하고 그냥 어려웠었습니다. 한국하면서 자료를 안 줘가지고 우리 그냥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국아메이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제 석사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받고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상고 나온 사람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꿈을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텐데 항상 저는 미국의 텍스타일 예고 펑션에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한가닥의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도 한쪽에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친구가 만나니까 엄 박사님하고 우리 공저를 쓴 책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나하고 책을 같이 쓰고 잘한대. 너 한번 만나 뵙게 해드릴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행사에도 많이 초대했던 분이니까. 나는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현직에 있는 교수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친구를 통해 가지고 엄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도에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사실 입학하는 게 더 힘듭니다. 받는 것보다도. 운 좋게 저는 이제 입학이 됐던 거죠. 자, 제가 60에 제가 이 대학원을 들어가서 박사과정에 제가 들어갔는데, 박사과정은 그 교육부에서 티오 같은 2명, 3명밖에 안 나와요. 예. 그냥 한 명은 그 대학원에서 올라온 석사 중에 한 명이고, 하나는 외부에서 하나 뽑는데, 외부에서 뽑는 게 한두 명 옵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진짜 운 좋게 제가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 박사 학위를 제가 3년 후에 제가 60대 초반에 학위를 받아가지고 25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해가지고 제가 마르크즈 후주에서 수여하거나 엘버트 넬슨상을 제가 수상한 게 그겁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박사는 세계적으로는 좀 나왔는데 25년 이상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최초라 해가지고 제가 엘버트상을 받게 된 거예요. 2019년도에 제가 받았고 2020년도에는 제가 국제인명사전에 제가 우리 가족 이름이 다 올라갔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면 그 인명사전이 저한테 옵니다. 아마 인명사전 오면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예,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런 대단한 그 인물들이 올라간 그 인명사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초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아마 저희 가족 이름이 다 이제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사전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문의 어떤 영광을 안게 된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이게 오늘 좀 제가 부끄럽지만 제 과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무슨 답을 얻어야 될까요? 독립적인 자영사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분 동안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산의 형성 과정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도 못할 것 같네요. 학문적 구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경영자산이라 하는 건데, 이게 곧 함의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영학의 다음 단계가 자산학이에요. 더 하부로 내려가면 경영자산이에요. 자산학의 경영자산이 나오는 거예요. 경영자산 밑에는 구조자산과 무형자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자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영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이 경영자산은 내가 얼마나 많은 내 경험을 쌓아서 네트워크를 형성된 것이 매출액이 연결돼 가지고 수입으로 환원이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경영자산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디 번호가 그냥 상속도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많은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돼가는 그런 과정의 일을 하고 계신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경영자산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형성된 우리 아이디 번호가 다이아몬드, 수석, 더블, 크라운 엠버서 정도 되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러분들 자녀나 누구에게 상속시킬 때 상속세를 왜 물리지 못하는가? 미국은 63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 상속세를 물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직까지는 이거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상속할 때 상속세 얼마 내는지 아세요? 거의 반 이상 내야 됩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60 몇 % 낸 거 아니에요? 13조를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메이는 크라운 엠버서 정도에도 한 달에 1억, 2억씩 1년에 30억씩 그 연봉이 돼도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왜냐?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 한 명에서 한 명 만들고 한 명에서 한 명 만들고 그 소비자 중에서 또 수입이 되니까 사업자가 나온 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거죠. 돈을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형자산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구조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집을 지게 되면은 구조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기둥도 세우고, 이게 구조예요. 구조 올린다고 석가래도 올리고 위에 또
뭘 올리잖아요. 그럼 안에 집을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한 명씩 시작했다가 2명, 2명, 4명, 8명, 16명 돼가지고 소비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다가 거기다 사업자가 나오면 또 기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구조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용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수님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밝혀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영자산을 구축하고 있다. 미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일을 자기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자기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의 전문가가 FA라는 게 있어요. 프리 에이전트. 우리 손흥민 선수도 바로 FA 선수입니다. 프리 에이전트. 자유계약 선수예요. 자기가 못하면 그냥 연봉 깎이는 거고, 그것도 못하면 그냥 잘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멘은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도 자유계약 선수는 다름없어요. 이게. FA나 똑같은 겁니다. 독립적인 자양사건이라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경영자산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경영자산의 형성 과정을 잘 보시면은 맨 처음에 기술 발달을 인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SNS가 발달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발전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아주 빈번하고 사람을 못 만나는데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만큼은 여러 애비들만큼은 정말 내가 나 이런 상황에서 사업 못해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희 그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너스도 몇 배로 받고 막 늪이 나오고 움츠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그 경영자산의 형성 과정은 바로 첫 번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엄청난 기술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진화되는 거예요. 시장이 진화되면서 어떻게 바뀔까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던 것이 총판, 그 다음에 대리점, 그 다음에 소비자에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런 게 없어진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공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바로 홈플러스 이마트를 통해서 소비자에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소비자 혁명 시대가 온 거예요. 소비자 혁명 시대는 뭐냐면 현명한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A벼들은 이마트 가서 홈플러스에 없던 제품 삽니까? 우리네트에 올라온 제품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사겠죠. 그러나 우리네트에 올라온 게 국내 모든 국내 제품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제품이 올라왔는데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 불구하고 캐시백 더 많이 해주는데 불구하고 홈플러스 제품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 우리는 뭐예요? 아주 현명한 소비자들. 여러분들은 바로 현명한 소비자들을 찾아내는 거고 현명한 소비자를 알려주는 거고 내 가족, 친구, 이웃들한테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알선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거죠. 그렇지만 홈플러스 계속 사야 됩니다. 이마트 계속 사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품도 사야 됩니다. 이제 옛날 같은 총판 대리점 이런 과정은 없어졌죠. 그러나 홈플러스 이마트는 일반 저기보다 그래도 24 편의점보다 쌉니다. 왜? 광고는 하지만 중간 물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와 중간 물류 비용까지 절대 이게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직거래 형태로 회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전달되는 거죠. 공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소비자는 전달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는 전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걸 직접 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탄생한 거고 아메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은 에센스 발달이에요. 자, 글로벌의 영역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영역이 통합이 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예전은 수직계열이었어요. 공장, 총판, 대리점, 그 다음에 소매점 통해가지고 이렇게 수직계열이었죠. 지금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은 수평적 계열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주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를 통해서 소비자 전달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바로 소비자 전결되고 우리가 소비자면서 제품 유통업자가 되는 거죠.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왔다. SNS가 발달되고 이것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에 굉장히 통합지대를 발전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엘벤터플러는 프로시모 탄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시모 탄생, 프로덕트 플러스 컨슈머,
제품 생산이라는 뜻이죠. 컨슈머 소비자라는 뜻이죠. 생산과 소비의 통합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에이비어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과 소비를 통합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 에이비어들이 하는 겁니다. 광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물류비용이 필요한 것만큼 제품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소비자 전달되고, 또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소비자 연결한다면 그냥 소비자 아이디 번호를 제품 주문하면 회사에서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는 전달되는 시스템 되고 있죠. 이마트에서 제품을 사야 됩니까? 홈프레스 제품을 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친구나 이웃들이 어디에 제품 사기를 원합니까? 이 사업이 부끄러운 사업입니까? 당당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비자 경영의 자산화시키는 것이 바로 에이비어들 역할입니다. 소비자들이 경영 자산화시키는 것, 소비자의 경영 자산화시키는 것이 에이비어들 역할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소비자 한 명 한 명 이 홈플러스나 이마트 쓰는 그 고객들, 친구들, 이웃들을 거기서보다 더 좋은 제품을 네가 아이디번을 내가 네가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쓰면서도 100% 환불이 되면서도 캐시백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홈플러스 이용하지 않고 아이디번호를 내가 아이디번호를 가지고 내가 내 사업자로 내 아이디번호를 제품을 쓴다면은 이것이 뭘까요? 경영 자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 자산이 되는 거고 여러분 친구가 경영 자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비어 역할이 이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경영 성과로 이것이 소비자 경영 성과로 이전했었을 때는 바로 뭐예요? 보상 플랜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제형이에요? 광고비와 물류비용을 들이지 않는 그 제형으로.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경영자산이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경영자산을 우리가 계속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어떤 식을 충족시켜야만이 우리가 계속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기 가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셨다 하더라도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Thinking Big 그룹, 그 다음에 하이하이 여러분들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폰서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스템을 믿으시고, 특히 더 여러분 자신들 믿으시고 여러분 꿈을 확고히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수고 다 하셨습니다. 화이팅!